내 집에서 빈대로 살면서 무슨 수술비요?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9살 한도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방금 자신을 때린 사람은 38살 며느리였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며 키운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수술 잘 되시길. 근데 유 원장은 써놓으셨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 8천만 원짜리 크루즈 위 샴페인을 터뜨리고 환호하던 며느리 가족.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시각 한국에서는 69살 여인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 떠 있는 이름 최성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45평 신축 오피스텔. 69살 한도영은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떨리는 손으로 병원 진단서를 꺼냈어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 3주 내 시술 필요, 예상 비용 3,200만 원. 지훈아, 도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이 안 좋대.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말끝이 흐려졌어요. 41살 아들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8살 며느리 민정은 와인잔을 흔들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건물 있으시잖아요. 담보 잡고 대출 받으세요. 그게 대출이 안 돼. 기부용으로. 왜 그렇게 묶어놨어요? 준비 안 된 사람 도와주는 건 저희 몫이 아니에요. 가슴 한복판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태블릿에서 영상통화가 연결됐어요. 장모 혜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퍼졌습니다. 나이 먹어서 준비도 안 해놓고 자식들 발목 잡지 말아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난 30년의 세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복죽을 끓이던 날들, 지훈의 학원비를 위해 자신의 수술을 미뤘던 그 밤들,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부탁을 꺼냈어요. 지훈아, 입원하는 동안 가끔이라도 병원에 와줄 수 없니? 수술 전후로. 너희들이 좀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크루즈 일정이 있어요. 이미 예약금 다 냈고요. 민정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주저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수술은 해야 하는데. 도영은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자식 앞에서 이렇게 낮아진 적도 없었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집에 빈대로 살면서 무슨 수술비요? 그리고 민정의 손바닥이 도영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찰싹. 지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민정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엄마, 미안해. 지우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엄마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민정은 태연하게 외투를 챙겼어요. 수술 잘 되시길. 근데 유 원장은 써놓으셨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영은 홀로 남아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흐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홀로 시장에서 아들을 키우던 그 강한 여자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도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보여주겠어.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낸 도영. 화면에는 최성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전화를 거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아침, 도영은 남부시장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침 8시, 시장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떡볶이 끓는 냄새, 채소 손질하는 소리. 도영은 그 모든 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30년 전 자신도 이 골목에서 전복죽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도영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순례의 떡볶이 가게 앞이었습니다. 72살의 순례는 국자를 닦다가 도영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도영이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도영이 죽집을 운영할 때 바로 옆에서 떡볶이를 팔던 순례. 새벽 4시부터 함께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함께 가게를 지키던 전우 같은 친구였습니다. 앉아, 뭐 좀 먹고 가. 순례가 간이 의자를 내주며 말했어요. 도영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순례는 떡볶이를 한 그릇 담아 건넸어요. 요즘 며느리는 어때? 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아. 잘 지내. 하지만 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운함을. 30년을 함께 시장을 지킨 친구니까요. 순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현금 인출기로 봐. 조심해, 도영아.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는데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맛은 그대로인데 도영의 마음이 달라진 거였어요. 언니, 나 병원 좀 가봐야 해서. 도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례가 도영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요즘 자꾸 숨이 차고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도영이 가슴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순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빨리 가봐야지. 왜 진작 안 갔어? 괜찮을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도영은 애써 웃으며 순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눈빛은 불안했어요.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영은 대학병원 심장외과를 찾았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5살의 박서진 전문의가 진단서를 들고 있었어요. 한도영님 앉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진이 화면을 돌려 도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 호흡 곤란 증상까지 있으시니 최대한 빨리 시술해야 합니다. 그 순간 가슴 한복판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늦어지면 급성 심부전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심장질환 있으셨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10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배우자분 병력도 참고는 하겠지만 어머님의 경우는 나이와 관련된 퇴행성 변화로 보입니다. 서진이 진단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수술비는 3,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도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 전 남편이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복죽을 끓이던 추운 겨울날들. 지훈이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 대학 입학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던 순간들. 혼자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도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바쁜가 보네. 도영은 문자라도 보내려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엄마 수술 좀 해야 해. 도와줄 수 있니?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지만 너무 무겁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은 결국 문자도 보내지 못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직접 가서 말해야겠어. 혼자 걸어가는 그녀의 등이 조금 더 굽어 보였습니다. 그 무렵 45평 신축 오피스텔 거실이었습니다. 민정은 스마트폰 거치대 앞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집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민정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화면 너머 팔로워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우와, 집 진짜 넓다. 부럽다, 언니. 민정이 카메라를 들고 거실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마련해준 45평 신축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남편이 능력자라는 말, 부럽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댁 도움 받은 거 아니에요? 민정이 웃으며 즉각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시댁 도움은 전혀 없어요. 남편 능력으로 다 마련했답니다. 거실 곳곳에는 명품 쇼핑백과 협찬 화장품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크루즈 여행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크루즈 7박 8일 총 4명 예상 비용 8천만 원. 민정은 계획서를 살짝 가리며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민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방송을 일시 정지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도영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하시고?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영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명품 가방들, 협찬 제품들, 화려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자신의 건물, 자신의 돈으로 유지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영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금목걸이였습니다. 낯익은 금목걸이. 도영의 것이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결혼기념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그 목걸이를 지금도 큰 행사가 아니면 꺼내지 않을 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유일한 귀금속이었습니다. 저게 내 목걸이 아니니?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안 쓰시길래 촬영용으로 잠깐 빌렸어요.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영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지훈아. 도영이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민정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영은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냈어요.
병원에 갔었는데 수술이 필요하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지우는 민정의 눈치를 봤습니다. 민정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약속 있어서요.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시죠.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정의 눈치만 봤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며칠 후 도영은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누르자 지훈이 문을 열었어요. 엄마. 지훈의 얼굴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도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크루즈 여행짐이 거실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 새 옷들, 여행용 화장품 세트들, 테이블 위에는 여행 일정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도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저번에 못다 한 얘기인데 수술 날짜 잡았어. 입원비가 정말 필요해.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민정이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대답했어요. 아직 협찬 수입이 안 들어왔어요. 크루즈 비용도 있고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루즈는 꼭 가야 하니? 민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일이에요, 어머니. 콘텐츠 촬영이라고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도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입술을 깨문 채 겨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요양원이나 보험 같은 거 알아보세요. 요즘은 그런 데가 잘 되어 있잖아요. 도영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이 집, 건물, 모든 게 내 명이라는 거 잊지 마.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민정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협박하시네. 나이 드시더니. 지우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영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 뒤로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도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해보자. 그날 밤의 일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영은 다시 한번 아들의 집을 찾았어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부탁이야.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건물 있으시면서 왜 저희한테 손 벌리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건 기부용으로 묶여 있어서. 그럼 기부 취소하시면 되잖아요. 바로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크루즈 예약 취소 마감 뒤 하루 전. 계약금 2천만 원 환불 불가. 어머니, 저희도 지금 2천만 원이 묶여 있다고요. 협찬 수입도 안 들어오는데. 민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건물 팔면 되잖아요. 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남편이 생전에 약속한, 돌아가신 분 약속이 지금 사는 사람들보다 중요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건물은 왜 안 파세요? 왜 저희만 희생해야 해요? 민정아, 그 집은 내 집이잖니. 제 명의도 아닌데요? 어머니가 언제든 뺏을 수 있는데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넌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겠니?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집에 빈대로 살면서 무슨 수술비요? 민정의 손바닥이 도영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찰싹.
지우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말리지도 엄마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어요. 도영은 홀로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붉게 부은 뺨, 눈물 자국,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을 재고 학교 운동회 도시락을 싸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결혼식 비용을 대주고 저 집까지 내줬어요. 그리고 돌아온 건 도영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혼자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복죽을 끓이던 추운 겨울날들, 손이 화상으로 뒤덮였던 날들,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의 학원비를 마련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지훈을 위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도영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물 자국을 닦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어요.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새벽 시장에서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던 그 여자. 도영의 안에서 그 강한 여자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도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붉게 부은 뺨.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리야. 이제 빚을 정산할 시간이야. 도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최성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외투를 걸쳤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성우를 만나야 했어요. 30년 전 죽집에서 함께 일하던 그 청년. 지금은 부동산 컨설팅과 법무 대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건물 관리도 성우가 맡고 있었어요. 그만이 도영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그날 밤 도영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나야.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45살의 최성우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30년 전 도영의 죽집에서 일하던 20살 청년. 지금은 부동산과 법무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자. 건물 관리실로.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음 날 새벽 6시 도영은 건물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성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서, 법률 자료들. 성우는 여전히 도영을 사장님이라 불렀어요.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지훈이네. 내가 내보낼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건물은 여전히 사장님 소유예요. 지훈 씨한테 넘긴 게 아니라 관리만 맡기신 겁니다. 성우는 책상 위에 낡은 계약서 한 장을 펼쳐 보였어요. 10년 전 체결한 위임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관리 소홀, 부당 임대, 사적 영리 이용 시 즉시 철회 가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영은 계약서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분이 집에서 SNS 촬영하며 돈 벌잖아요. 그건 명백히 사적 수익 이용입니다. 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어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영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지훈이 5살 때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도영은 자신은 굶고
아들에게 죽을 먹였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지훈이 짧게 말했지만 도영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도영은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장님,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아. 도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 제가 며느리분 SNS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성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민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댁관계 얘기할게요. 시어머니요? 저희는 완전 자유예요. 간섭도 안 하시고요. 솔직히 편해요. 화면 아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꿈의 시댁이네요. 도영은 화면을 끄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장님,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성우가 화면을 아래로 내렸어요. 댓글 중에 민정 친구로 보이는 사람의 글이 보였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수술한다며? 나이도 있고 심장 수술인데 혹시 잘못되면 건물이랑 다 언니 거 되는 거 아니야? 그 아래 민정의 답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니까 인생 뭐 모르는 거지.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가 화면을 더 내렸어요. 민정의 추가 답글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70 가까이 되신 분이 심장 수술이면 뭐 각오는 해야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어요. 성우야. 네, 사장님. 지훈이네. 언제 크루즈 타니? 모레 출항합니다. 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출항하고 나서 하자. 모든 절차를.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지훈 씨가 쓰는 카드들도 정지하시는 건가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카드로 크루즈 비용 쓰고 있을 거야. 성우가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어요. 사장님, 건물에서 들어오는 돈은 거의 다 기부로 나가고 있으시잖아요. 남편분과 하신 약속 때문에요. 도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없는 거야. 성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기부를 잠깐만 멈추시면 되는데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남편과의 약속이야. 하지만 지훈 씨 카드는 다릅니다. 지훈 씨가 쓰는 카드 3장. 모두 사장님 돈으로 나가고 있어요. 며느리분 카드도 포함해서요.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카드사에 전화하면 끊을 수 있는 거지? 네, 사장님.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카드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니? 성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크루즈배에서는 현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 크루즈는 배를 탈 때 카드를 등록하고 배 안에서 모든 결제를 그 카드로만 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도,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심지어 생수 한 병 사는 것도 전부 카드 결제입니다. 도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출항 다음 날 자정에 카드를 정지하면 그 시간부터 배 위에서 카드가 안 됩니다. 승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도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키웠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자. 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배 위에서 깨닫게 해주자. 누구 덕에 그 집에서 살 수 있었는지, 누구 돈으로 그 여행을 가는 건지.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도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리야. 내가 베푼 것들을 돌려받는 거지. 그리고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할까요? 도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민정이 SNS 증거 모아줘. 협찬받은 것들, 집에서 찍은 영상들, 그리고 장인 장모 카페도 확인해줘. 적자라면서 크루즈는 어떻게 가는지. 성우는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알겠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우야, 고맙다. 성우는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틀간 성우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 민정의 SNS. 성우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민정의 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기 시작했어요. 협찬 광고 영상들이 끝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장품, 의류, 주방용품, 하나같이 거실 소파에서 촬영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품 정말 좋아요. 우리 집 거실이 더 예뻐졌죠?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제품을 흔드는 모습. 댓글마다 해시태그 협찬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영상 다운로드, 댓글 캡처, 조회수 기록. 집주인 허락 없이 상업적 촬영. 명백한 계약 위반이네요. 다음 날 오후, 성우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강남 뒷골목 카페 앞에 섰습니다. 해란 카페, 민정 부모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텅 빈 카페,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성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장모 혜란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성우는 재빨리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책상 위 서류, 2024년 손익계산서, 적자, 매달 200만 원씩 손실. 성우는 휴대폰으로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화장실 문 여는 소리. 성우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어요. 매달 200만 원 적자인데 8천만 원짜리 크루즈를. 카페를 나온 성우는 다시 민정의 SNS를 뒤졌습니다. 그때 6개월 전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정말 효녀네. 부모님 용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민정의 답글. 당연하지, 이번 달만 500 들였어. 작년부터 친정엄마 매달 챙겨드리는 중이지. 성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 성우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증여세 신고 의무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미신고 시 가산세. 이 금액이면 당연히 신고 대상인데 SNS에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면 성우는 댓글을 캡처하고 증여세 법령까지 출력했습니다. 세무서 제보 자료로 충분하겠네요. USB에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영 사장님이었어요. 성우야, 어떻게 됐니? 사장님,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한편 도영은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도영님, 박서진입니다. 수술 전 마지막 검사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35살의 서진이었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였어요. 수술 당일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도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틀째 되는 밤, 성우가 도영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USB. 그 안에는 이틀간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가 노트북을 열어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첫째,
며느리 분의 상업 촬영 영상 48개. 모두 거실에서 촬영한 협찬 광고입니다. 둘째, 장인 장모 카페 재무제표 6개월간 1,200만 원 적자입니다. 셋째, 며느리에게서 장모 앞으로 매달 500만 원씩 증여. 1년이면 6천만 원인데 신고 안 했습니다. 도영은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작은 USB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바쳐온 헌신에 대한 배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권 철회, 강제 퇴거, 카드 정지. 모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성우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도영은 USB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사장님 편입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 아이들이 크루즈에 오르겠지. 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루즈가 출항하는 날이었습니다. 성우는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장소, 법원. 건물 관리권 철회 신청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지훈 씨가 관리하던 건물이군요. 네, 사적 영리 이용으로 계약 위반입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내일 자정입니다. 성우는 법원을 나서며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사장님이 30년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어제 본 민정의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던데.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어요. 두 번째 장소, 카드사. 성우의 안내로 도영은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명의 카드 3장 모두 정지해 주세요. 정지 희망 일시는요? 도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일. 자정으로요. 바로 크루즈 출항 다음 날 자정이었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도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화면 속 도영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맙다, 성우야. 세 번째 장소, 세무서. 성우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여세 미신고 건입니다. 6개월간 3천만 원 증여했는데 신고 안 했어요. 검토 후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소,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오후 2시, 성우는 멀리서 지훈 가족을 지켜봤어요. 캐리어를 끌고 웃으며 걸어가는 지훈. 명품 가방을 든 민정. 장모 해랑과 장인 광수도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크루즈다. 이번 여행 제대로 즐겨보자. 그들은 VIP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성우는 도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지금 탑승했습니다. 내일 자정 모든 카드가 정지됩니다. 잠시 후 도영의 답장. 고맙다. 이제 시작이구나. 거대한 크루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성우는 멀어지는 배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자정.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크루즈는 점점 작아져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터미널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남구 신사동으로요. 도영 사장님 집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최종 서명을 받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도영의 집을 찾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사장님, 최종 서명만 남았습니다.
도영은 조용히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건물 관리권 철회 확인서입니다. 사장님 서명하시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도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아까 사장님이 직접 정지하셨죠. 내일 자정이면 모든 카드가 막혀요. 성우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배 위에서요.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금쯤 저 아이들은 배 위에서 웃고 있겠지.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샴페인 마시면서 사진 찍으면서 내일 자정이 되면 모든 게 멈출 거예요.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영은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도영. 30년.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성우야. 네, 사장님. 내가 잘못한 걸까?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은 30년간 엄마로 사셨어요. 이제는 건물주로 사실 시간입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도영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리야. 빚을 정산하는 거야.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크루즈가 항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훈과 민정은 웃고 있겠죠. 하지만 내일 자정 모든 것이 멈출 겁니다. 도영은 서류를 한데 모아 성우에게 건넸어요. 시작하자. 성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도영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도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도영은 혼자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따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릴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원 가방을 든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문득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건 혼자,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도 혼자, 회복실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혼자. 30년을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죽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완전히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도영의 어깨를 뒤에서 가만히 잡았어요. 도영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김순례였습니다. 72살 순례는 새벽부터 떡볶이 가게 문을 닫고 병원까지 왔던 거예요. 오래된 파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손에는 보온병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여기?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 그 순간 도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순례는 아무 말 없이 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심장외과 수술실 앞 대기실에 도착했어요. 하얀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은 순례는 도영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도영아. 박서진 선생님이 최고잖아. 서울대 나온 실력 있는 분이야.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박서진이 수술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35살의 서진은 마스크 너머로 도영을 바라보며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도영님 준비되셨죠? 3시간이면 끝납니다.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제 얼굴 보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도영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래가 도영의 등을 토닥였어요. 다녀와. 나 여기서 기다릴게. 도영은 천천히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술래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술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을 따갑게 했어요. 간호사가 도영의 팔에 링거 바늘을 꽂았고 마취과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서진이 도영 곁에 섰어요. 편하게 숨 쉬세요. 곧 잠드실 겁니다. 도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제가 스며들면서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마지막 순간 도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내 짐이 되지 않을게.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술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술래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제발 도영이를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술래는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오가고 간호사들이 복도를 지나쳤지만 술래는 그저 도영만 생각했습니다. 3시간이 조금 넘은 오전 8시 15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술래는 벌떡 일어나 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판막 교체 성공했고 출혈도 없었어요. 지금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1~2시간 후면 깨어나실 겁니다. 술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회복실에서 도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고 귓가에는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살아있구나. 도영은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수술 부위가 뻐근했지만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문자가 떠올랐어요. 최성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자정부로 카드 정지 실행, 퇴거 통지서 발송 완료. 이제 시작입니다. 도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회복실 문이 열리며 술래가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도영의 침대 곁에 서서 도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아,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을 움직여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술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영의 손을 꼭 쥔 채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도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리고 도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정리할 거야. 그날 오후 2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지훈 가족은 VIP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크루즈네. 7일간 제대로 즐겨보자. 혜란이 신나서 말했어요. 민정은 즉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럭셔리 크루즈 출발합니다. 시청자가 1,500명을 넘었어요. 내일 선상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 라이브 할게요. 지우는 크루즈 안내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그리스 투어 120만 원인데 갈까? 당연하지. 그것도 콘텐츠잖아. 오후 3시 거대한 크루즈가 출항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민정은 계속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크루즈 레스토랑에서 와인과 스테이크를 먹으며 가족들은 웃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혜란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은 침대에 누워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와, 진짜 부럽다. 언니 복 받았어요. 민정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내일이 더 기대되네. 다음 날 아침 10시 민정은 선상 스파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어제 예약한 럭셔리 스파요. 80만 원이죠? 직원이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어요. 민정은 자신 있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삐삐. 죄송합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삐삐. 또 거절. 민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선상 면세점에 있었어요. 이 시계 주세요. 350만 원이죠? 삐삐삐. 카드 3장 모두 거절. 주변 고객들이 지훈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붉어지며 서둘러 나왔어요. 오후 1시 민정은 객실에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카드가 갑자기 안 되는데요. 고객님, 해당 카드는 소유주 요청으로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소유주가 누군데요? 한도영 고객님이십니다.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네, 어제 자정부로 전체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객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아, 내 카드도 다 막혔어. 민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은 거야. 옆방에서 혜란과 광수가 뛰어왔어요. 우리 카드도 레스토랑에서 막혔어. 바로 그때 객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상 매니저가 서 있었어요. 현재까지 미결제 내역이 430만 원입니다. 내일 정오까지 현금으로 정산하시거나 다음 항구에서 하선하셔야 합니다. 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란이 지훈의 멱살을 잡았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광수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당장 전화해.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훈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객실 밖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방 사람들 카드 다 막혔대. 현금도 없나 봐. 민정은 객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혜란과 광수는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크루즈는 계속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가족에게는 이제 지옥이었어요. 크루즈 3일차 새벽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투어 출발하실 승객분들은 로비로 모여주세요. 창밖으로 보트들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120만 원짜리 투어. 지훈은 창가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만 남았네. 혜란이 투덜댔어요. 이게 무슨 여행이야. 점심시간.
지훈 가족은 3층 구석 저가 뷔페로 향했습니다. 눅눅한 감자튀김, 시든 샐러드, 묽은 스프, 식은 빵. 민정은 스마트폰을 꺼냈다가 멈췄어요. 이걸 어떻게 올려? 옆 테이블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카드 막힌 사람들이래.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스프를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은 객실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난 라이브 방송 댓글. 새로운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김순례. 민정은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건물주예요. 남편이 마련한 게 아니라 어머니 건물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헐 대박 반전. 시어머니 덕에 사는 거였네. 이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임. 민정은 급하게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크린샷이 퍼지고 있었어요. 팔로워가 실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000명, 14,200명. 민정은 휴대폰을 던졌어요. 다 망했어. 4일차 밤. 가족들은 객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료 생수와 크래커로 버텼어요. 객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선상 매니저였어요. 한지훈 고객님, 현재 미결제 내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크루즈 종료 전까지 반드시 정산하셔야 합니다.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5일차 새벽. 지훈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지훈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 시장에서 죽을 끓이던 엄마.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그때 엄마는 40이었습니다. 지금 지훈의 나이와 같았어요. 지훈은 난간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뭘 한 거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가 30년을 일하셨는데 나는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지도 않았어. 엄마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실 때도 나는 민정 눈치만 봤어. 엄마 뺨을 민정이가 때렸는데 나는 말리지도 않았어.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마음의 둑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엄마 때문일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엄마를 버린 거야. 지훈은 주먹으로 난간을 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7일 만에 크루즈가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승객들이 하나둘 배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환한 얼굴로 가족들과 포옹하고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가족은 달랐어요. 민정은 캐리어를 질질 끌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혜란과 광수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다 당신 사위 때문이야. 혜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광수도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린 채 버스 정류장으로 사라졌어요. 민정은 택시를 잡아타고 그냥 떠났습니다. 지훈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지훈은 홀로 터미널 밖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 그게 전부였어요. 지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사과드리고 다시 시작하면. 지훈은 터미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타워 오피스텔로 가주세요. 택시가 달렸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 후 택시가 오피스텔 앞에 섰어요. 지훈은 요금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카드는 여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캐리어를 끌고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현관문에 빨간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관리 개시, 부당관리권 행사에 따른 철회 통지, 법원 경고장.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하게 우편함을 열었어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퇴거 명령서.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퇴거 기한 2025년 11월 21일 자정. 오늘이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이건 아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경비 직원이 다가왔어요. 한지훈님 맞으시죠? 네. 죄송한데 오늘 자정까지 짐 빼셔야 합니다. 소유주 측 지시예요. 경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지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빼앗은 게 아니야. 내가 버린 거였어.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삐삐삐. 고객님의 전화를. 지훈은 휴대폰을 꽉 쥐고 현관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쫓겨난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나 봐. 지훈은 캐리어 2개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층에서 옆집 아줌마가 탔어요. 아줌마는 지훈을 보고 퇴거 명령서가 붙은 현관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을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침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아줌마가 작게 말했어요. 힘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지훈은 자기 차가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훈은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제 차 어디 갔어요? 경비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제 견인됐습니다. 할부 연체 3개월, 카드사 요청이요.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도 없다. 집도 없다. 카드도 없다. 모든 게 사라졌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전화 안에서 장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끊어. 그런 놈한테 왜 전화 받아?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혼 서류 보낼게.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쥐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41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캐리어 2개를 끌고 건물을 나섰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역 방향으로. 찜질방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동안 지훈은 생각했어요. 30년 전 엄마가 혼자 시장에서 죽을 끓이던 모습,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시던 모습, 내 학원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지훈은 다시 캐리어를 끌었어요. 서울역 찜질방.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다시 생각하자. 지훈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엄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며칠 뒤, 지훈은 서울역 근처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는 물품 보관함에 맡겼어요. 찜질방 첫날 밤, 지훈은 제공된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 멀리서 TV 소리, 발냄새. 41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집이 없다는 것.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외면했어요. 지우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23,000원. 지우는 휴대폰을 끄고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찜질방 로비에서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성우를 보자 벌떡 일어났어요. 형, 엄마 좀 만나게 해줘. 사과할게. 제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아, 사장님은 지금 어머니가 아니야. 소유주로 행동하신 거야.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였어. 그래도 난 아들이잖아. 아들.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수술 때 어디 있었어? 며느리가 뺨 때릴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우는 한숨을 쉬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봉투 안에는 작업복, 기숙사 열쇠, 근로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월급 210만 원. 한상식품 공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마지막 선택지야. 성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걸어오신 그 길을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걸어보라는 거야.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를 꽉 쥔 채 흐느꼈어요. 나 다시 제대로 살고 싶어. 성우는 지훈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떠났습니다. 지훈은 홀로 남아 작업복을 바라봤어요. 남색 작업복. 30년 전 엄마가 입던 앞치마와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남부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지훈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친구들 연락처를 보다가 멈췄어요. 크루즈 소문이 다 퍼졌을 텐데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도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삼각김밥 1,500원. 통장에는 23,000원.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김순례였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앉아. 떡볶이 줄게. 순례는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지금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받아.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순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어요. 순례는 국자를 닦으며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내가 중학생 때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엄마가 급성 맹장염 걸렸어. 엄청 아파하시더라고. 근데 병원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 결국 내가 억지로 병원 데려갔지. 왜요? 내 학원비 내려고. 수술비 150만 원이면 내 영어학원 3개월치였거든.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례는 계속 말했어요. 2005년 내가 대학 입학할 때 너희 엄마가 밤 11시까지 죽 300그릇 팔았어. 매일. 순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이 다 튀어서 화상 자국 남았어. 지금도 엄마 손등에 흉터 있을 거야. 지우는 떡볶이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순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10년 내 사업 자금 5천만 원. 엄마가 건물 담보로 대출 받아줬어. 근데 너 망하고 갚지도 않았잖아. 그 돈 갚는데 엄마가 7년 걸렸어. 7년. 지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술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참 후, 지훈은 고개를 들고 떡볶이 한 입을 먹었습니다. 짜고 매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눈물과 떡볶이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술래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지훈은 떡볶이를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놨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아, 네. 내 엄마는 지금도 널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지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술래는 떡볶이 국물을 더 부어줬어요. 지훈은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술래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지훈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성우가 준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한상식품 공장, 월급 210만 원, 작업복, 기숙사. 지훈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상식품 공장 주소를 검색했어요. 내일 아침 6시 출근. 지훈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 2개를 끌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한상식품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기숙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동료들도 지훈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기숙사 방에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입금 210만 원. 새우 실수령액이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이게 내 돈이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번 돈이었습니다. 지훈은 200만 원을 저축했어요. 엄마, 언젠가 드릴게요. 그날부터 지훈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통장 잔액 1200만 원. 지훈은 처음으로 뿌듯했어요. 민정과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장모와 장인도 연락을 끊었어요. 지훈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남부시장 근처 도영은 무료 노인급식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1층 상가를 개조하고 있었어요. 술래가 도와주고 성우는 행정 절차를 처리했어요. 도영은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3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영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7살 지훈이 도영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도영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도영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밥은 먹고 있겠지? 도영은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도영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영은 여전히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급식소 공사 현장. 술래가 도영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면 오픈하겠네. 응, 이제 곧이야. 지훈이 소식은?
순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잘 지내고 있대. 성우한테 들었어. 만나보지 그래?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도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순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도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영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믿어. 내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걸.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1년 후 따뜻한 봄날 오전이었습니다. 도영이 운영하는 무료 노인급식소 앞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리고 묵묵히 쌀포대를 어깨에 매는 그 모습, 지훈이었습니다. 도영은 주방 창문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어깨는 더 넓어졌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묵묵한 성실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쌀포대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인사 하나에 1년 동안 쌓아온 후회와 반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춘 채 작은 그릇에 하얀 죽을 조용히 담아 나왔습니다. 그 죽은 예전처럼 화려한 전복죽이 아니었습니다. 소금 조금만 넣은 맨죽이었어요.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가장 순수한 맛이었습니다. 먹어봐. 도영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후두둑 쏟아졌습니다.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이던 전복죽, 학교 도시락을 싸주던 따뜻한 손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밤늦게까지 일하던 어머니의 등 모든 것이 이 한 그릇 안에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조용히 죽을 떠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이고, 보기 좋네요. 옆에서 김순례가 국자를 들고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순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들 일하는 모습 좋아요. 이제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되겠어요. 도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남아있는 상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조금씩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박서진이 급식소에 들렀습니다. 서진은 근처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요. 1년 전 수술 후 서진은 가끔 이렇게 도영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서 서진은 도영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서진은 도영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앞으로도 잘 지내실 거예요. 서진은 지훈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의 그였다면 의사 앞에서도 건방진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급식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트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묵묵히 성실하게 한 가지씩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30년 전 남편 상철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도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뺨을 때렸던 순간 엄마가 아프다고 했던 그날, 그 기억들은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서로를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우는 트럭 정리를 마치고 급식소 쪽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올라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영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술래가 다가와 도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해가 지고 급식소에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주방 안을 비추고 그 빛 속에서 도영은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찾아올 것이고 내일도 따뜻한 밥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과도 다시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30년 전 시장 골목에서 전복죽을 끓이던 그 여자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강했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례가 있었고 성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조금씩 변해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도영은 주방 불을 끄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또 이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영의 새로운 시작은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영 할머니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사연나무였습니다.